할머니 죽으면 나 유산 얼마 받아? 화창한 오후 손자 민준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손자의 손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옥반지가 떨어져 바닥을 굴렀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가 빨리 죽으면 우리 수영장 있는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대. 순진한 얼굴로 건넨 이 끔찍한 말은 한 아이의 순수한 영혼이 이미 악마에게 점령당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마는 바로 순자가 평생을 사랑으로 키웠던 아들의 아내,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의 치밀한 계획 아래 순자는 이 집의 짐이 되었고 손자는 할머니에게 독을 먹이는 천사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외로운 싸움. 순자는 손자의 손에 들린 빨리 자는 약 앞에서 절규합니다. 과연 한 노인은 자신의 재산을 노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의 덫에서 사랑하는 손자의 영혼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화창한 주말 오후의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순자의 얼굴에 주름진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저만치에서 흙투성이가 된 8살 손자 민준이 할머니 하고 외치며 달려왔습니다. 순자는 두 팔을 활짝 벌렸고 민준은 그 품에 쏙 안겨들었습니다. 순자가 민준의 땀으로 젖은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또 땀범벅이 됐네. 그렇게 재밌어? 민준이 순자의 목을 껴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최고야. 순자는 이 순간이 세상 전부인 듯 민준을 꽉 껴안았습니다. 순자는 아들 현우와 며느리 지영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몇 해 전 현우가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을 때 순자가 자신의 마지막 남은 건물까지 처분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 이 집의 명의는 물론 아들 현우의 모든 재산 관리는 순자가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평화가 깨진 것은 이틀 뒤 저녁이었습니다. 지영, 현우 부부가 민준을 데리고 2박 3일 캠핑에서 돌아왔습니다. 순자는 현관까지 마중 나가 민준을 향해 두 팔을 벌렸습니다. 순자가 반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캠핑 재밌었어? 할머니 보고 싶었지? 하지만 민준은 순자의 품을 그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는 낯선 표정으로 엄마 지영의 등 뒤로 쏙 숨어버렸습니다. 순자의 두 팔이 공중에서 어색하게 멈췄습니다. 순자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민준아, 왜 그래? 할머니한테 안기지도 않고. 지영이 현관 바닥에 흙을 털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애가 피곤해서 그래요. 차에서 내내 잤거든요. 저녁상에는 민준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이 올라왔습니다. 순자가 뜨거운 김을 후후 불어가며 정성껏 뼈를 발라 민준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순자가 민준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자, 우리 민준이 좋아하는 갈비. 많이 먹어. 이거 먹고 쑥쑥 커야지. 민준은 숟가락으로 그 갈비를 밥그릇 밖으로 툭 밀어냈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싫어. 이제 할머니가 주는 건 싫어.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민준아. 왜? 갑자기 왜 그래? 현우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냥 먹기 싫은가 보지. 나도요, 엄마. 피곤하게.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아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캄캄한 거실 구석, 소파에서 태블릿 PC의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아이는 게임인지 영상인지 모를 화면에 대고 혼잣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태블릿 화면을 손가락으로 누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할머니가 제일 시끄럽고 귀찮아. 빨리 점수 땄으면 좋겠다. 순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귀찮다는 말이 사랑하는 손자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였습니다.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순자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지영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지영아. 민준이 어제 태블릿 보고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애가 캠핑 다녀와서 좀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 지영이 숟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이 순자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애들 유튜브 보고 별말 다 배워요. 친구들하고 그런 게임도 하고요. 사춘기 일찍 온 셈 치세요. 왜 애를 이상하게 보세요? 순자가 다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애 눈빛이 꼭 딴 애가 된 것 같아서. 현우가 지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순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현우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지영이 피곤하게 왜 그래?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구시네. 우리 집 재산 관리하는 것도 힘드신데 애 교육까지 일일이 신경 쓰지 마.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아내의 편이었고 재산 관리라는 말로 순자의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오후에 분리수거를 하러 나간 순자는 아파트 경비원과 마주쳤습니다. 경비원이 순자에게 꾸벅 인사하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런데 요즘 민준이는 통 인사를 안 받네요. 전에는 그렇게 싹싹했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애가 뭘 좀. 순자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소파에 앉아 속닥거리는 지영과 민준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태블릿 화면에 얼굴을 받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화면을 가리키며 민준에게 속삭였습니다. 알았지? 이게 제일 빠른 길이야. 점수를 많이 따야 해, 민준아. 민준이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습니다. 응, 알았어, 엄마. 순자가 거실로 들어서자 지영은 화들짝 놀라며 태블릿 화면을 급하게 껐습니다. 지영이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민준이 영어 공부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민준의 손에 들린 차가운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자신을 피하는 손자의 낯선 눈빛, 며느리의 가시 돋친 방어, 그리고 아들의 냉담한 외면. 순자는 거대한 불길함이 자신을 덮쳐오는 것을 느끼며 차가운 방바닥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 화장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비단 보석함에서 막 꺼낸 옥반지가 들려 있었죠.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었습니다. 순자가 부드러운 헝겊으로 반지를 정성껏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리더니 민준이 태블릿 PC를 든 채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옥반지를 닦는 순자를 무표정하게 올려다보았습니다. 순자는 어제 저녁의 일이 떠올라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순자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방에는 웬일이야? 민준이 순자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망설임도 없이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죽으면 나 유산 얼마 받아? 쨍그랑. 순자의 손에서 옥반지가 미끄러졌습니다. 옥반지가 차가운 방바닥을 구르다 멈추는 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순자의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누가 그런 끔찍한 말을 가르쳤어? 민준이 태블릿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순자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준의 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그랬어. 할머니 방이 우리 집에서 제일 크고 좋은데 할머니는 돈도 안 버니까 불공평하대. 할머니가 빨리 죽으면 우리 수영장 있는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대. 순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민준이 태블릿 화면을 순자의 얼굴에 들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알록달록한 가족 캐릭터들이 늙은 캐릭터 하나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있었습니다. 늙은 캐릭터가 사라지자 가족 캐릭터들이 환호하며 금화 아이템을 마구 얻었습니다. 순자가 그 끔찍한 장면에 입을 막는 순간이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지영이 잔뜩 날이 선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지영이 민준에게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너 여기서 뭐해? 할머니 귀찮게 하지 말랬지, 엄마가. 지영이 민준의 손에서 태블릿을 거칠게 빼앗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보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영이 순자에게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 마세요. 애가 요즘 저 게임에 빠져서 게임이랑 현실을 구분을 못해서 그래요. 그렇죠, 민준아? 지영은 순자에게 말하며 민준의 팔을 우악스럽게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순자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민준을 꾸짖던 지영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차갑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말입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순자 혼자 남았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화장대 의자에서 바닥으로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떨어진 옥반지가 순자의 손끝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반지의 냉기보다 더 차가운 말들이 순자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빨리 죽으면 불공평, 유산. 순자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손자의 맑고 순진했던 목소리가 그 끔찍한 단어들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현우를 순자가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순자는 낮에 민준에게 들었던 충격적인 말들을 현우와 지영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순자의 이야기가 끝나자 현우는 당황한 기색으로 옆에 앉은 지영을 흘긋 보았습니다. 하지만 지영이 현우보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 갑자기 어머니 하고 소리치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영은 흐느끼는 목소리로 순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어머니는 저를 미워하세요. 애한테 경제관념 가르치려고 노력한 걸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매도하세요. 저 정말 못 살겠어요. 현우가 지영을 재빨리 끌어안고 순자를 노려보았습니다. 현우가 순자를 향해 굳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지영 씨 힘든 거 안 보여?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거잖아. 순자가 너무나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민해? 지금 애가 죽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우가 순자의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지영 씨 임신했을 때부터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잖아. 피곤한 사람 그만 괴롭히고 지영 씨한테 먼저 사과해. 왜 자꾸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려는 거야? 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가족을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의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침묵하며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그날 밤이 깊어갈 무렵이었습니다. 순자는 방문 너머에서 새어나오는 현우와 지영의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영이 현우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당신 어머니 그 재산 위임장 하나 쥐고 있다고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몰라. 이젠 정말 부담스러워. 이러다 우리가 평생 저 노인네한테 끌려다니게 생겼어. 현우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 지금 나갈 돈도 없잖아. 조금만 참아봐.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재산 위임장이라는 단어가 순자의 귀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순자는 이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모든 냉대와 무시가 결국 돈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영은 순자를 향한 노골적인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민준을 순자의 방 앞에서 끌고 가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방은 이제 접근 금지야. 할머니 편하게 쉬셔야 하잖아. 방해하면 안 돼. 순자는 자신의 집에서 완벽한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문제적 노인 취급을 받으며 집안의 밀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순자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손자 민준이 며느리의 악의적인 교육으로 망가지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혼자 힘으로 며느리가 손자에게 행하고 있는 정서적 학대의 증거를 찾아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지만 순자는 민준을 구해야 한다는 마지막 책임감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방에만 갇혀 지내다가 답답함을 견디지 못하고 아파트 단지 안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놀이터에서는 민준이 지영의 감시 아래 홀로 그네를 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네를 타면서도 지영의 눈치를 살피는 듯 고개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망연자실하게 민준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 가볍게 인사만 하고 지내던 옆집의 박 노인 75이 조용히 순자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노인은 순자에게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민준의 모습만을 잠시 지켜보았습니다. 박 노인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엄마 눈치만 살피며 노는 아이는 이미 자기 마음의 주인이 아니지요. 그 한마디에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는 본물 터지듯 박 노인에게 그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손자가 나한테 빨리 죽으라는데 내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어요. 내가 미쳐가는 건가 봐요. 박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순자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순자가 울음을 멈추자 박 노인은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꺼냈습니다. 박 노인이 씁쓸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도 당했어요. 우리 딸이 사위의 꾀임에 넘어가서 전 재산 빼앗기고 손주들도 사위가 데려가서 얼굴도 못 봐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칼날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박 노인은 순자의 손을 잡고 단호하게 조언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순자 씨, 저들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녹음이든 영상이든 명백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경찰도 움직입니다. 순자는 박 노인의 말에 비로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두 노인은 함께 민준의 행동을 체계적으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 옆집에서 들려오는 지영의 교육 소리를 복도에서 몰래 녹음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지영이 민준에게 할머니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빨리 우리한테 좋은 집을 물려줘야지라고 속삭이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집안에 고용되었던 새 입주 도우미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도우미는 순자에게 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일주일 만에 지영에게 부당하게 해고당했습니다. 도우미가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저한테는 아주 쌀쌀맞게 굴었어요. 그리고 민준이 공부방, 그 서재는 절대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안에서 가끔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가 났는데 사모님은 그냥 홈스쿨링이라고만 했어요. 순자와 박노인은 이 서재가 무언가 비밀스러운 장소임을 직감했습니다. 순자가 도우미에게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그 안에서 울었다고요? 왜 울었을까요? 도우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울음소리가 아주 이상했어요. 슬픈 울음이 아니라 뭔가 무서움에 질린 듯한 소리였어요. 두 노인은 잠시 후 놀이터 구석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준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태블릿 게임을 하는 대신 손으로 잠자리 여러 마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잠자리들의 날개를 무표정한 얼굴로 하나씩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잔인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자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지영이 민준의 영혼 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음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박노인이 순자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재에 분명히 증거가 있을 겁니다. 저들의 관계를 끊어낼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순자는 박노인의 조언대로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지영과 민준이 함께 마트에 간 사이를 노렸습니다. 순자는 아들 현우의 옷장에서 예비로 보관하고 있던 서재 열쇠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민준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순자는 망설임을 버렸습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현우의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서재는 모델하우스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와 서류철 몇 개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독 구석에 놓인 민준의 작은 책상만이 어수선했습니다. 순자는 민준의 책상 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순자는 바른 아이 성장 일기라는 제목의 두꺼운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책은 겉보기와 달리 중간 부분이 둥글게 파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파인 공간 안에 작은 서랍 열쇠 하나가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이것이 도우미가 말했던 비밀의 열쇠임을 직감했습니다. 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민준의 평소 그림과는 이질적인 딱딱한 표지의 스케치북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스케치북을 꺼내 첫 장을 넘겼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추었습니다. 스케치북의 첫 장에는 우리 가족 행복 그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현우와 지영, 그리고 민준이 활짝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밝고 커다란 태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가장자리, 검은색 크레파스로 칠해진 커다란 구름 아래에는 순자가 회색빛으로 작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색빛 순자 위에는 붉은색 크레파스로 그어진 거대한 X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순자의 눈앞이 희미해졌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림 하단에 민준의 또박또박한 글씨로 쓰인 문구였습니다. 나쁜 할머니 괴물이 사라지면 우리 가족은 행복점수 100점을 받는다. 순자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지영이 질문하고 민준이 답한 듯한 문답이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왜 가족에게 짐이 될까? 라는 질문 아래 민준이 쓴 답변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돈을 못 벌어서, 방이 커서, 오래 살아서. 순자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품고 서재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지영이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하게 민준의 영혼을 파괴해 왔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산 싸움이 아니라 한 아이의 영혼을 짓밟는 정서적 학대였습니다. 순자는 민준의 스케치북을 끌어안은 채 울지도 못하고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순자는 반드시 이 악몽을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준의 영혼을 갉아먹는 괴물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순자는 스케치북의 충격으로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빠져나갔고 음식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지영은 그런 순자에게 유난히 살갑게 굴었습니다. 지영이 순자의 방문 앞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기운 없으셔도 혈압약은 드셔야죠. 제가 물이랑 약 챙겨드릴게요. 순자는 지영의 그 가면을 쓴 목소리를 듣는 것조차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순자의 상태를 걱정한 박 노인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자는 기력이 없는 손으로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박 노인이 화면 너머로 순자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놀라 물었습니다. 순자 씨,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어 고개를 희미하게 저었습니다. 순자가 휴대폰을 협탁에 내려놓으려다 손에 힘이 풀려 그만 떨어뜨렸습니다. 휴대폰은 충전기에 꽂힌 채 두꺼운 책 더미에 비스듬히 기대어 렌즈가 방 안쪽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화면 너머로 순자를 계속 불렀지만 순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면서 지영이 들어섰습니다. 지영이 휴대폰이 떨어진 것을 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 챙겨드리려 했는데 민준이가 할머니 약이랑 물을 직접 갖다 드리겠다고 하네요. 기특하죠? 잠시 후 민준이 물컵과 순자가 매일 먹는 일주일치 약통을 들고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준은 협탁에 물과 약통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병상에 누워있는 순자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방문 쪽을 초조하게 한번 흘깃 돌아보았습니다. 민주는 이내 주머니에서 작은 갈색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순자가 베란다 화초의 영양제라며 지영이 사용하는 것을 보았던 바로 그 병이었습니다. 민주는 망설임 없이 순자의 저녁약이 들어있는 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색병을 기울여 투명한 액체를 여러 방울 털어 넣었습니다. 민주는 능숙하게 뚜껑을 닫고 약통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순자는 실눈을 뜨고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너무 놀라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몸을 돌려 침대에 누워있는 순자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은 순진무구한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 엄마가 이거 빨리 자는 약이래. 할머니 이제 안 아프고 편하게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래. 이 모든 장면과 민준의 끔찍한 대화는 영상통화 너머 박 노인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박 노인은 경악하며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박 노인은 즉시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하며 며칠 전 순자가 울며 털어놓았던 이상한 스케치북의 존재도 함께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박 노인은 순자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두려워하며 경찰이 도착하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순자는 민준의 손에 들린 것이 사랑이 아닌 독이었다는 잔혹한 진실 앞에서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현우가 그날 밤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거실에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순자와 박 노인이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제복을 입은 경찰 2명이 그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지영이 경찰들 앞에서 격렬하게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흐느끼며 호소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최근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어요. 옆집 노인이랑 짜고 저희를 모함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한테 그런 짓을 시킵니까? 경찰 중 한 명이 박 노인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노인은 침착하게 자신의 휴대폰을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경찰은 화면 속 녹화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영상에는 민준이 약통에 갈색병에 액체를 넣는 장면과 하늘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래라고 속삭이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지영의 연기는 순식간에 멈췄습니다. 경찰이 증거 영상을 확인한 후 순자에게 질문했습니다. 피해자 순자 씨 신고 내용에 언급된 스케치북이 정말 있습니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방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스케치북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순자는 몸을 겨우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스케치북에 X 표시된 할머니 그림과 행복점수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증거물로 확보한 지영의 베란다 화초 영양제 병을 스케치북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증거물 앞에서 지영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갑자기 광기 어린 눈빛으로 돌변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저 노인네가 우리 앞길을 막으니까.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식 교육 좀 시킨 게 뭐가 잘못됐어. 지영은 현우에게 달려들어 그의 넥타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당신도 알았잖아. 내가 민준이 강하게 키우는 거 당신도 저 노인네 짐스럽다고 생각했잖아. 대답해. 현우는 아내의 처절한 폭로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습니다. 그 침묵은 순자에게 며느리의 배신보다 훨씬 더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악행을 방관했다는 비참한 진실이었습니다. 경찰이 아동학대 및 존속상해 미수 혐의로 지영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경찰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내 아들 현우의 모든 재산권은 제가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손자 민준이에 대한 긴급 임시 보호 및 양육권 지정을 신청합니다. 내 아들에게는 양육권을 맡길 수 없습니다. 순자의 단호한 선언은 현우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내의 체포와 어머니의 결별 선언 앞에서 현우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영은 끌려나가면서도 순자, 너 이대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오직 민준의 곁을 지키겠다는 의지로 차가운 바닥을 단단히 밟고 서 있었습니다. 법적 공방은 예상보다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박 노인이 제출한 영상 증거와 순자가 제시한 스케치북 등의 명백한 증거 앞에서 지영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우는 아동방임 및 존속 유기방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민준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순자는 망설임 없이 행동했습니다. 순자는 자신이 위임받아 관리하던 현우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지영의 변호사 비용과 생활비 명목으로 현우에게 최소한의 금액만 넘겨준 후 순자는 현우와의 모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순자는 민준을 데리고 살던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순자는 작은 집을 얻어 박 노인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민준은 아동심리 전문가 김 박사와의 정기적인 놀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주입된 행복점수와 가족의 짐이라는 뒤틀린 개념을 걷어내는
힘겨운 과정이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치료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그렸던 X 표시가 된 할머니 그림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본 민주는 처음으로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영의 세뇌 아래서 억눌렸던 아이의 진짜 감정이 폭발한 것입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품에 안아주었습니다. 순자의 어깨 위로 민준의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현우가 초췌한 모습으로 순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우가 순자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엄마, 민준이 한 번만 보게 해줘. 내가 잘못했어. 순자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가 스스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전까지 넌 민준이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다. 순자는 현우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현우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준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강요했던 태블릿 PC의 경제게임 대신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와 박노인은 이제 따뜻한 친구가 되어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공원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노는 민준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지영에게서 순자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내 아들을 훔쳐간 당신을 평생 저주할 거야라는 증오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편지를 읽은 후 말없이 불에 태워 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지영의 저주가 순자와 민준의 삶을 잠식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순자가 화장대 앞에서 어머니의 유품인 옥반지를 꺼내 닦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준이 순자의 손에 들린 반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거 예쁘다. 누구한테 받았어? 과거에 유산과 돈을 물었던 아이가 이제 누구에게 받았는지를 묻는다는 사실에 순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순자가 민준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건 말이야 할머니의 할머니가 물려주신 거야. 아주 귀한 보물이지. 순자는 민준에게 반지에 얽힌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차분히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상처로 얼룩졌던 민준의 눈동자에 비로소 순수한 호기심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민준의 손을 놓지 않으며 상처받은 아이의 마음속에 희망이라는 새로운 씨앗을 사랑했던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당하고 가장 소중했던 손자에게 외면받았던 순자의 시간은 비록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결국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용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순자는 모든 것을 잃을지언정 손자 민준의 망가진 마음을 회복시키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피와 재산으로 엮인 과거의 집착을 끊어내고 스스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 작은 집에서 순자는 돈이 아닌 이야기로, 점수가 아닌 사랑으로 민준의 상처를 보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더 이상 유산이 아닌 옥반지의 사연을 궁금해하며 할머니를 따르는 모습은 순자가 그 긴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탐욕과 세뇌는 한때 순자의 삶을 파괴하려 했지만 결국 순자의 강인한 모성과 할머니의 사랑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짐과 점수를 강요받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순자의 이야기는 피로 이어진 관계일지라도 때로는 단호한 결단만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돈이나 복수가 아닌
따뜻한 관심과 진정한 사랑이라는 깨달음을 줍니다. 순자와 민준의 삶에 이제 평온과 행복만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심어주었습니다.